네, 반갑습니다. EBS 수학영역 대표 강사 정종영입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와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의 입시 설명회를 다니면서 사실 광주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궁금했거든요. 저랑 친한 친구 한 명이 이제 송원여고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친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광주야말로 교육의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저는 사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태풍이 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와 주신 걸 보니까 이제 친구의 말을 조금 믿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나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막 한 줄 한 줄 적어 놓은 노트가 있거든요. 수능 치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실컷 자는 거, 그리고 서울에 한번 여행 가보는 것, 그리고 친구들이랑 강원도 여행 가는 것, 그런 게 있었고요. 대학에 가서 꼭 하고 싶은 거 적어놓은 게 대학교 CC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장학금 한번 받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대학교 학생이 되면 이제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 EBS 강사가 되는 것,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직 못 이룬 꿈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꿈꾸던 모습과 비슷해진 지금도 사실 EBS 강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8시까지 학생들 면담하고 그리고 새벽 1시쯤까지 EBS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집에 가서 한 3시 반까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답변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삶들이 반복되면서도 힘이 나는 건 학생들이 고맙다는 후기를 하나씩 남겨줄 때,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 와서 많은 학생들을 보고 나면요, 아, 내가 꿈꾸던 삶이 이런 거였구나. 카메라 앞에서 혼자 수업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해주고 있었구나. 이 고마운 학생들에게 기운을 받고 가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힘든 건 모르고 또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제 고마운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앞에서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할 줄 아는 게 수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 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할까, 수학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처음에 할 만한 고민들 짧게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왜 수학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많은 학생들이 노력하지만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나에게 꼭 맞는 학습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하는 고민은요, 당연히 이런 걸 겁니다.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까? 과고, 외고, 자사고, 소위 말하는 특목고들에서는 조금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조금은 더 수업 교실에서 분위기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고에 가는 학생들이 저기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데에서 가서 느끼는 그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부담감이나 아니면 그 이런 힘들어하는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그 시기들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4명 중에 3명이 대학을 가는 이 시기에 사실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보다는 어디에 가서 어디를 가느냐보다는 어떻게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아까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겠지만 고1, 고2, 고3 전부 다 다른 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과와 이과의 벽이 허물어지죠. 그래서 공통인 과목들이 있고 선택인 과목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자신한테 유리한 과목들을 찾아가겠지만 확률과 통계 전통적으로 수학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아마 2022 대입에서도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몰릴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들은 조금 부담이 되죠. 그래도 이제 자신이 자연계열로 진학을 한 학생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수학이라는 과목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입니다. 아마 여기 앞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이라는 과목 굉장히 싫어하셨을 테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공부하라고 해도 국어는 우리말이라 할만하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도 쓰이는 곳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수학이라는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함과 동시에 내 삶과는 전혀 별개의 과목이 되어버린다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뭘까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초등학교 때처럼 90점을 맞아도 수학에서 아쉬운 성적은 아니거든요. 1등급은 보통 92점, 88점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두 문제, 가장 어려운 세 문제 정도는 사실 틀리더라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2등급, 3등급 내려오면 한 문제 혹은 두 문제씩 이제 점수들이 차이가 나는데요. 수학 가형은 그야말로 수학을 끝까지 공부하는 수포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에 반해 수학 나형에는 수학을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으면 가끔 5등급을 내 아이가 받아왔을 때 우리 아이가 중간쯤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5등급은 수학 나형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예요. 되게 특이하게도 시험의 난이도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든 아무리 쉬운 시험이든 5등급의 컷은요 거의 일정해요. 의외로 하위권의 벽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5등급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교실을 보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걸 가끔씩 보는데요, 7등급인 학생이 5등급인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들을 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5등급이나 7등급이나 사실 한두 문제 잘 찍었을 뿐이에요. 근데 내 아이가 매일 주말마다 독서실을 가고 학교에서 자습을 하는데 왜 5등급을 받아오는 걸까? 이게 자연계열 학생들의 성적 분포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남아있죠. 오히려 6월달이 지나고 나면요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나형으로 도망가는 경향들도 있어서 이제 9월 대수능까지 가면 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냥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휙휙 바뀌죠. 그에 반해 이제 나형은요 상위권뿐만 아니라 하위권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사실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은 비약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다음에 4등급부터 이제 뚝뚝 떨어져 있고요. 되게 특이하게도 중간에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에 있는 굉장히 몸이 좋은 남자가 있잖아요. 조금 헷갈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저는 배꼽이 조금 더 작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저런 몸을 가지게 될까는 누구나 알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꾸준히 식이요법 하면서 꾸준히 공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을 매일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진 몸이 부럽긴 하지만 나는 저런 몸을 가질 의지가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냥 겉보기에만 그럴싸하게 그냥 흉내만 내죠. 그냥 누구나 저건 본질이 아니라는 건 알거든요. 근데 공부에 있어서도요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에 올라갔대요. 근데 그 사람은 히말라야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노력을 했을까요? 히말라야에 올라서 그 사람이 산을 잘 타고 체력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훨씬 더 쉬운 산들을 많이 탔을 겁니다. 근데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조바심을 내다 보면 전교 1등이 푸는 문제집,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 전교 1등이 듣는 강의가 그 학생이 전교 1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건 정말 겉보기에 현혹된 거거든요. 그 문제집을 풀 수 있고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 학원을 다니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 아이는 그 문제집을 풀어내지 못해요. 내 아이는 그 수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원을 보내고 그런 문제집을 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학 영역 가형입니다. 자연계열인데요. 한 18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하죠. 2017학년도 대수능에서 소위 말하는 30번의 킬러 문제를 풀어내고 만점을 받은 학생은 단 133명입니다. 0.07%예요. 1,4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광주에서 저 수학 시험에 만점을 받은 학생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서울에 있는 흔히 말하는 대치동에서도 만점 받은 학생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재수생들 중에 만점자들이 있겠죠. 현역인 학생들 중에 만점자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0.07%만을 위한 공부, 0.07%만을 위한 학원을 다니는 게요, 내 아이가 최상위권이 되도록 도와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에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2018학년도 대수능에서도요 17만 3천 명이 응시를 해서 킬러 문제를 풀고 만점을 받은 건 단 165명, 0.1%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부터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 등수에 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훨씬 더 쉬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내야 되는 게 먼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할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개념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킬러 문제들, 심화 유형들을 풀어내야 하는 거죠. 근데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항상 학생들이 처음 푸는 문제집은 개념서가 아니라 유형별로 문제만 잔뜩 있는 문제집들을 풀어내요. 그러면 한 문제를 풀어내고 옆에 있는 똑같은 문제들을 풀면서 나는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 유형을 전부 다 이해했다라고 착각을 하죠. 도대체 어디까지 선행학습을 해야 하는 걸까? 옆에 학생들이 미적분하는 걸 보고 조바심을 내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학생들을 면담하다 보면요, 항상 똑같은 고민에 봉착을 해요.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립니다. 기본 예제는 풀리는데 문제에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은요, 공식과 개념을 착각한다는 거죠. 공식을 아는 것과 개념을 아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꺼운 개념서들 학생들이 읽을 엄두를 내지 않아요. 왜 그 개념이 나왔는지 읽지 않고 마지막에 있는 박스 하나만 보고 마치 그 공식의 숫자들만 대입을 하면 이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들을 합니다. 공식과 개념은 다르거든요. 공식은 도대체 뭘까? 개념은 도대체 뭘까? 근데 그건 수학 공부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모든 과목들이 그러합니다. 근데 공부만의 특징도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들 중에 음식을 하면 손맛이 좋다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식을 할 때마다 남편과 싸우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음식을 하는데 왜 똑같은 맛이 나지 않을까? 공식을 아는 건요, 레시피를 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재료로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손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료 하나가 달라져 버리면, 재료 하나가 없으면 그럼 그 요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공식을 아는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매번 똑같은 상황만 주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조건 하나만 바뀌어도 학생들이 신유형이라고 해요. 음식을 할 때도요, 이 재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조리법이 왜 필요한지, 그게 요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하면 매번 모든 요리의 레시피들을 다 외워야만 돼요. 근데 이 수학에 있어서 개념을 안다는 건요, 이제 내가 혹시라도 그런 재료가 없더라도 다른 재료를 얼마든지 그런 맛들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처음 보는 환경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비슷하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요, 해설지에 있는 풀이법보다 더 좋은 풀이법들도 나와요. 해설지에 있는 풀이가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정답이 될 수 있어. 내가 푸는 풀이법도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해설지를 보면서 채워나가면 돼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재료들이 늘어나면요,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 비슷한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결국에 차이가 나는 건 또 기본기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칼질을 하는 속도가 다르면요, 요리를 완성하는 시간이 다른 것처럼 이제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요, 그 실수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계산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 또 다름 아닌 요령이 아니라 기본기라는 것에 또 봉착을 하게 되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건요,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나오죠. 의대에 간 친구도 있고요, 서울대에 간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저를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선생님 저 지금 수능을 보면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1년 동안 문제를 풀지 않았던 학생들이 지금 수능을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과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과외를 하다 보면 내가 문제 푸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공부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걸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 아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문제를 풀다가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 부분들을 알았으면 내가 현역 때 더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한 번도 설명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그냥 설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 푸는 거 볼펜 잠시 내려두고 그냥 개념들을 한 줄 한 줄씩 읽어 나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수학을 소설책 읽듯이 공부하는 겁니다. 문제 제발 풀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개념 강좌들부터 좀 들어보세요.
개념 강좌와 문제풀이 강좌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만 푸는 강좌들 말고요, 개념을 설명하는 강좌들, 개념을 설명하는 교재들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발 정답을 확인하는 것 말고요, 해설지에 있는 한 줄 한 줄이 왜 나왔는지를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서술형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지만 상위권 학생들 중에 문제는 푸는데 서술형을 잘 적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술형을 잘 적기 위해서는 해설지에 있는 한 줄 한 줄의 의미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친구들이랑 같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도 좋고요, 나보다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 보통 학교에서 멘토 멘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해보시고 학교에서 발표 기회가 주어지면 좀 많이 나가서 발표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원별로 목차들이나 혹은 그 핵심 개념들을 한 줄씩 한 줄씩 적어보는 것도요, 수학을 잘하지 못한 학생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그래요. 개념들 사이에 그 연결고리들을 이해하는 학생들만이 마인드맵을 그려내고 그 핵심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것들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 건 나중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요, 하루에 30문제씩만 풀어도 1년에 1만 문제를 풉니다. 근데 1만 문제를 풀고 나서도 아까 5등급, 4등급을 받는 학생들은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내가 만 문제를 풀면 뭐합니까?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도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개념들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들을 통해서 그 개념들을 정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건 이런 걸 거예요. 학생들마다 당연히 공부하는 방법들이 달라야만 합니다. 전교 1등의 공부법을 따라한다고 해서 내가 전교 1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에게 맞는 학습법은 뭘까? 이제 수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최상위권입니다. 흔히 소위 말하는 상위 4%의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요, 제발 학교 시험의 성적에 연연하지 말자. 그리고 제발 자만하지 말자.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내가 우리 반에서 1등하고 나 빼고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놀고 있다고 해서 전국의 다른 경쟁자들이 그런 것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4%의 학생들은요, 한 교실에 1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세상에 더 뛰어난 학생들이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고, 그리고 좀 넓게 보고, 이 교실 안에 경쟁자가 없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채찍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4%의 학생과 20%의 학생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면요, 절대 역전 당하지 않습니다. 역전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20%의 학생이 4%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4% 학생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걸 놓치고 나중에 해야 되는 선행학습들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1년 후에 필요한 것, 2년 후에 필요한 것, 거기에 시간 투자를 하니까 역전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건요, 눈앞에 있는 것부터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하고 학기 중에 선행하는 것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은 방학 중에 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최대 1년까지만 하시고 지금 해야 되는 것에만 집중해서 공부한다면 절대 역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킬러 문제는 딱 3문제입니다. 학교 시험도 그러하고요, 수능도 그러하고 평가원도 그러해요. 그래서 그 세 문항에서 이제 변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 상위 4%의 학생들은요, 자기가 맞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틀린 문제가 항상 나를 성장하게끔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틀린 문제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에 최대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EBS에서 강의를 하지만 다른 사설 강의들도 많이 봅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좋은 풀이법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푼 풀이법만이 최선은 아니다. 해설지에 있는 게 최선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모의고사나 수능의 문제들은요, EBS뿐만 아니라 다른 사설 강의에서도 최소한 5명 이상의 강사들의 풀이법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다양한 풀이법들이 있구나.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풀어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현장에 갔을 때 킬러 문제를 풀어내지 않고도 당황하지 않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게 안 되면 또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다양한 풀이법들이 1등급을 전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11%의 학생들은요, 저는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교 1등 흉내 낸다고 전교 1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교 1등이 되기 위한,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역량은요, 킬러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닙니다. 킬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어내느냐, 그게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역량이에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킬러 문항은요, 한 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와요. 세 문제 틀려도 2등급 안으로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 두 문제, 세 문제를 틀려서 내가 1등급, 2등급이 되지 못한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머지 문제에서 실수하는 것들, 나머지 문제에서 틀리는 것들, 그걸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대표 유형과 킬러 문항의 비율이 한 7대3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대표 유형 푸는 시간들 아깝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문제 어차피 풀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킬러 문제들만 계속 공부합니다. 절대 역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 유형들을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것에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 학생들까지는 오답 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오답 노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본 4등급, 5등급 학생들은요, 틀린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더 오답 노트를 합니까? 근데 1등급, 2등급인 학생들은 오답 노트가 중요하죠. 몇 문제 틀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답 노트 정리 제대로 하시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술형이나 수행평가나 한 줄 한 줄들 적는 연습들을 계속 하시면요, 분명히 1등급이 방심할 때 내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찬스는 올 겁니다. 근데 그 이외에 제가 5등급까지를 그래도 상위 60% 상위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한 가지가요, 수업 들은 걸 자기가 수학 공부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나는 오늘 수학 수업 3시간 들었으니까 수학 공부 3시간 한 거야. 근데 내가 문제 푼 것, 누군가가 잘 푸는 걸 구경한 것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수업 들은 것, 인터넷 강의 들은 것, 내가 수학 공부한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 건 비로소 복습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고, 3등급인 친구들은 1, 2등급과 사실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여기 100분위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5등급인 학생들은요, 우선 공부량 자체가 적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요, 내가 필요할 때 들을 수 있다는데, 그걸 좀 착각하고 좀 미루어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몰아들어도 되겠지, 이렇게 공부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좀 정해두고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인터넷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요, 아무데나 들을 수 있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3번 듣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건너뛸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여러 번 들으시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건너뛰시고 자기 수준에 맞는 강의를 잘 선택하셔서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계적으로 문제풀이는 하지 마시고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처음은 항상 개념 강의여야 합니다. 개념 강의 듣고 나서 문제풀이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는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나한테 필요한 내 수준의 개념 강의를 먼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위권 친구들은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찾기 전에 우선 공부부터 하십시오. 공부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공부할까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찾는 겁니다. 그런 건.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딱 한 달만 공부하고 나서, 그래야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이 수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선배들의 합격 수기를 봐도 다 공부 방법들이 달라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은 내가 찾아야 됩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내가 시도해봐야 나한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압니다. 제발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묻지 마시고 우선 핸드폰부터 멀리하고, 제발 유튜브나 그다음 SNS나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좀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휴대폰 없이 여러 시간을 앉아 있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30분씩 4번, 그럼 2시간이거든요. 우선은 그거라도 하십시오. 10분씩 늘려가고 1회씩 늘려가다 보면요, 우선 앉아있는 습관부터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성적 분포를 본 것처럼 하위권은 그야말로 조금만 투자해도 비약적인 성적의 향상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점수가 오르면요, 사실 수학 공부 재미없죠. 수학 솔직히 말해서 재미없습니다. 근데 성적이 오르는 건 굉장히 재밌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성적이 오르는 그 기쁨을 알면요, 그 다음부터는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의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은 수학 공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한 과목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 과목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네, 자신감이 붙으면요, 그 이후에는 다른 과목들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수학은 시간 투자에 비해서 성적을 올리기 힘든 과목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다른 쉬운 과목부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학을 했을 때 수학 나형에서는 성적 올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탄력을 받으면 쑥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혼자 하기 힘든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학원에 가도요, 학원 수업도 따라하기 힘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25명, 30명이 앉아있는 교실에서 1등급과 꼴찌를 함께 만족시키는 수업을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꼴찌인 학생이 자기한테 맞는 강좌를 택하고 1등급인 학생이 자기에게 맞는 강좌를 택해서 학교 수업 너무나 좋죠. 훌륭합니다. 우선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들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강좌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EBS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1학년, 2학년, 3학년에게 맞는 수준별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이런 거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인기 순으로 보고 1등인 강좌들을 들어요. 근데 그건 시기에 따라 다르고 수준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개념 강좌라면 개념 강좌를 먼저 들으셔야 되고, 나한테 필요한 게 최상위권 강좌라면 최상위권 강좌를 들으셔야 돼요. EBS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있지만 강좌가 많은 만큼 학생들이 선택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1등인 강좌를 들어보고요, 와 이거 너무 쉬워, 이거 너무 어려워, 나한테 맞지 않네. 그래서 다른 사설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 자신에게 맞는 강좌는 분명히 EBS 안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을 하시고, 학교 내신 시험 대비하는 강좌들도 있고요, 서술형 평가, 그다음 수행 평가 대비하는 강좌들도 있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단기간에 중학교 수학을 정리하는 강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강좌들 혹시라도 모르면요, 어떤 강좌든 하나만 들어가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보세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에게 맞는 강좌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맞는 강좌를 추천해 주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하는 카메라 앞에 있는 선생님이 나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선생님들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수강후기 게시판에서 제가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읽어봅니다. 정말 정성 들여서 적어준 수강후기는요 3번, 4번 읽어요. 정말 외우듯이 읽는 수강후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심은 항상 통하기 마련이니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 나를 응원해 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대비 강좌들 아직 해당되지 않는 친구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수시 대비 강좌로 적성고사, 그다음에 논술 강의, 그다음에 대학별 기출 강의들, 경찰대, 사관학교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EBS 강의가 수능 강의만 있지 않아요. 이제는 수시로 가는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과서별로 내신 강좌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학교 학생들과 내가 듣는 학교, 어쩌면 학원에 가면요 여러 개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학교 학생들을 모아두고 똑같은 수업을 하는 것, 사실 학원에서는 어쩔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수업이 더 떨어져, 이 수업이 더 뛰어나,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학교의 교과서와 똑같은 강좌로 EBS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들으면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교과서 강좌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EBS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할 만한 시스템이 딱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요, 저기 풀 서비스에 들어가면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전부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베스트 문항들만 뽑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한테 전체 30문항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30문항을 실전과 같이 풀어보는 게 필요한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답률이 높은 몇 문항만 뽑아볼 거야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에서요 각 문항별로 눌려보면 그 문항이 그대로 뜹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그러니까 오답률이 80% 이상이 되는 문항들만, 혹은 오답률이 70% 이상이 되는 문항들만 이렇게 뽑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 교재의 문항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항들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내가 모든 교재를 전부 다 사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각 교재에서 나한테 필요한 문항들만 뽑아보거나, 아니면 각 교재에서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문항들을 뽑아보거나 기출 문항들을 뽑아볼 때요, 여기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EBS 교재 중에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특정 단원에서 오답률이 80% 이상이 되는 문항들만 검색을 하거나, 혹은 기출 문항들 중에서도 특정 단원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항들만 뽑아서 보면요 50문항, 100문항 이렇게 해서 나만을 위한 시험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부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는 유튜브나 SNS나 이런 것들 하는 시간들 짬짬이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저기 위에서 보면 세 번째 있는 거 있죠. 꿈장학생 저거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꿈장학생 시상식, 올해 시상식 이렇게 다 갔는데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처절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학교에 우리 교실의 친구들이 이렇게 놀기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많은 학생들 중에는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많아요. 저기에 가면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EBS 강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을 다지기도 하죠. 보면 정말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나태하게 살아왔는지 자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기 전에 저런 거 잠시 보시면요 공부하는데 큰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목별로 필요한 강좌 그리고 등급에 맞는 강좌를요 혹시 자기가 찾기 힘들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요즘 면문학만 풀어보면 이 학생이 몇 등급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강좌를 추천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학원 가서 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내신 몇 등급인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상담하기 전에 저런 거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선생님 페이지가 있으니까 저기에 수강 후기 게시판이나 학습 Q&A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용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학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 사실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기도 힘들 뿐더러 우리 아이 성적이 좋지 못하면 사실 학교 가기가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 압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대입 상담실이라는 곳에 가면요 그냥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성적을 아이가 전부 다 이제 성적을 입력을 하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저는 성적이 2.3인데 뭐 공과 계열 중에 자연 계열 중에 갈 수 있는 학과를 추천해 주세요. 작년 합격자 등급 컷을 알려주세요.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들 전부 다 알려주세요. 그럼 전부 다 알려주실 거예요. 18시간 안에. 이런 데 가서 좀 전문적인 선생님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오늘 보신 이 입시 설명회는요 인터넷에 곧 올라올 겁니다. 인터넷으로 보셔도 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입시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배포용 자료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부모님들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거든요. 사실 공부하다 보면 내가 시험을 못 쳐서 너무 힘든 순간에, 시험을 잘 쳐서 축하받고 싶은 순간에 옆에 교실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런 위로와 그런 축하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같은 경쟁자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곁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존재가 너무 중요한데 부모님들 중에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60점 맞다가 80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칭찬해 줄만 하잖아요. 네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이런 성적을 받으니까 너는 얼마나 기쁠까. 엄마도 이렇게 기쁜데. 근데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시죠. 부모님들 대부분 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갈 길이 계속 멀대요. 90점을 받아와도요 칭찬 잘하지 않습니다. 방심하면 떨어지는 건 금방이다. 항상 경계해라, 항상 긴장해라, 자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만 하시죠. 근데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요 굉장히 고독한 순간들이 와요. 나 혼자 저렇게 헤쳐나가기가 두려운 순간들이 옵니다. 성적이 떨어졌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우리 부모님들을 내가 실망시키는 게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집이 홍대 근처거든요. 홍대에서 이제 굴다리를 지나가다 보면 누군가가 이런 글귀를 적어놨더라고요. 누구나 똑같은 상황이 있긴 합니다. 바다 헤쳐가는 게 두렵죠. 근데 항해의 목적이 그냥 살아남기 위한 생존이라면 그 한 시간 한 시간들이 힘들 거예요. 근데 그 항해의 목적이 보물을 찾아가기 위함이라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거쳐가는 학창 시절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모험이 될지 혹은 표류가 될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될 우리 수험생들 전부 다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EBS 정종영이었습니다.